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자, 단독주택 전세권자의 강제 경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단독주택의 건물 일부에만 설정된 전세권이 전세 목적물 전부를 강제 경매 신청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런 유형의 물건에 입찰을 합니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말이지요. 입찰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의해서 어떤 임의경매 등의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전세권을 그대로 놔놓고 전세권자가 강제경매 신청했다. 이건 뭡니까?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소송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등 집행권을 부여받아서 전세 목적물인 건물하고 토지까지 일괄로 해서 강제경매 신청을 합니다. 이러했을 경우에 그 전세권이 만약에 선순위 전세권이더라 하면요, 그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따라서 전세권자, 뭐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 전세권자라 치자 이거죠. 그러면 갑이 자기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 의한 판결문으로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예를 들어 자기 전세 금액이 2억인데 강제경매 신청 결과 배당이 한 1억밖에 안 주어졌다 이거. 그럼 나머지 1억은 어떻게 한다? 낙찰자가 인수를 한다는 것이죠. 그 전세권이 선순위 전세권이라는 그런 경우에 한해 가지고, 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본 영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련 경매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독주택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가 강제 경매 신청한 사례입니다. 이번 건은 2020년 11월 달에 낙찰이 되었습니다만은 전세권자가 어쨌든 일반 아파트든 아니면 단독주택이든 간에 불문하고 전세권자가 강제 경매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 그러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세권자가 예를 들자면 전세권자 A입니다. 전세권자가 A인데 A라는 분이 전세권자란 말이죠. 잠깐만요. A라는 분이 전세권자인데 이분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요, 강제경매 신청했습니다.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더라. 그런데 A는 이 사람 또 뭡니까? 전세권 설정했으니까 전세권자로서 지위도 가지지 않습니까? 자, 그럼 사람은 같기 때문에, 뭐, 전세권도 말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A 같지요? 같은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분명히 틀립니다. 위에 A는 뭐다? 강제경매 신청한 A입니다. 밑에 A는 뭡니까? 전세권자인 A입니다. 강제경매는 뭘로 하죠? 판결문 가지고 강제경매 신청하잖아요. 판결문 등 집행권을 가지고. 자, 이러한 물건이 특히 전세권자의 지위를 가지면서 이 사람이 강제경매 신청하였다.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말소가 안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특히 이 전세권은 이제 선순위 전세권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후순위 전세권이면 당연히 말소되지요. 그러니까 선순위 전세권인 경우에는 말소가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한 자가 소송에 의한 판결문 가지고 강제경매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제경매 신청 결과 자기 전세금을 전액 다 배당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자녀 전세금액에 대해서는 그 전세권이라는 이 자체가 말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자녀 전세금에 대해서는 낙찰자는 A한테, 예를 들자면 이분의 A 전세금액 5억이란 말이죠. 5억인데 강제경매 신청했는데 경매 결과 보니까 3억밖에 배당이 안 된다. 왜 3억밖에 배당이 안 되느냐? 이것도 요 사례를 들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억밖에 배당이 안 된다. 그럼 나머지 2억은 어떻게? 2억은 전세권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2억 주면서 전세권을 말소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이 전세권자가 강제경매 신청했네? 그럼 봐서 이 사람이 내가 배당표를 참 기똥차게 작성해 보니까 이 사람이 한 2억 배당 못 받네? 그럼 뭐 내 낙찰 받고 나서 2억을 주면 되지. 2억을 주면 된다는 건 뭐죠? 내가 그만큼 입찰 금액을 2억을 인수한다는 전자에서 입찰 금액을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실 자체 모르는 거야. 와, 물건 좋아. 그냥 막 들어갔어. 들어가고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어이구, 나중에 전세권자 이분이 한 3억밖에 배당 못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떡해. 2억을 인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낙찰자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2억을 줘.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대단히 큰 실패한, 아주 큰 실패 사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제가 말씀 좀 길었습니다만은,
전세권자가 전세권자 지위를 가진 사람이 강제격리 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또 그 전세권이 선순위 전세권이다. 이류하였을 경우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본 사건은 이제 광주 광역시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입니다. 주택인데 토지와 건물이 있고 제시외에 있죠. 요 제시외는 1.49평인데요. 요건 보니까 다용도실하고 보일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런 제시외 건물은 감정평가에 포함되어 있고 또한 나아가서 이게 경매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낙찰자는 보일러실하고 다용도실을 낙찰 이후에 매입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이렇듯이 단독주택이지 않습니까? 토지 등기부 등본 따로, 건물 등기부 등본 따로인 그런 물건이 있습니다. 따로 국밥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제시외 이런 물건들이 있어요. 이랬는데, 이 제시외 물건이 이 부합물 내지 총물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면은 낙찰자가 제시외 물건을 취득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의 독립물이다. 독립물은 뭐지? 독립적인 거래 객체 대상이 되는 게 독립물이랍니다. 예? 그런 경우는 낙찰자는요, 그 물건에 대해서 취득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단독주택 같은 경우 입찰 참여하실 적에는 제시외로 표시되어 있다면 감정평가서를 찬찬히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보셔가지고 나아가서 이 감정평가상에 감정인이 이 제시외로 표시된 이 부분을 평가상에 포함시켰는지 제외시켰는지 이런 사실관계를 우리는 분명히 확인한 이후에 입찰 참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요, 일단 1차 매각기일 날 유찰, 2차 유찰이고 3차 매각기일 날 단독을 해서 7,206만 원에 56% 선에서 낙찰을 받으셨네요. 그죠? 그리고 배당 종결된 사건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내려가 보니까 감정평가 현황 나와 있는데요. 토지 나와 있고, 이게 감정평가상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건물 나와 있고, 제시외에게 포함되어 있죠, 포함. 이게 이제 29만 5,200원입니다. 근데 이게, 다용도실하고, 보일러실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서 제가 화면을 우측으로 조금 이동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전체 합계액이 1억 2,867만 원이 된다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경매청구상에 왜 제가 감정평가 현황에 대해서 토지 가격 얼마, 건물 가격 얼마, 제시외 얼마 이걸 왜 표시를 했겠습니까? 이건 나중에 이 전세권이 배당을 받을 적에 과연 어떤 식으로 배당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칠판에서 잠깐 이동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제가 낙설해버렸네.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본건 같은 게 단독주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1층, 2층, 3층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세권은 어디? 1층에만 전세권이 떡하니 설정된다는 것이죠. 1층에만 전세권이 설정한다는 것이죠. 그럼 토지에 전세권 설정 안 됩니다. 건물에도 전세권이 안 됩니다. 2층, 3층에도 전세권 설정 안 되죠. 오로지 1층에만 전세권 설정된다는 거죠. 이러한 경우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얼구상에 보시게 되면 전세권의 설정 범위가 나옵니다. 1층 몇 제곱미터 이렇게 설정 범위가 나오는데, 그러면 어쨌든 건물 전부가 아니고 건물 일부에 대해서만 전세권이 설정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전세권 효력은요, 건물에만 미치지 땅에 전세권 설정 안 했기 때문에, 물론 땅에도 전세권을 설정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 사례는 다음 회차 때 소개를 시켜드리겠는데요. 특히 LH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LH공사에서 전세금 대출을 해줄 적에 보니까 임차권 등기하고 또 전세권 등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토지에 대해서도 전세권 설정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요, 집주인들은 전세권 설정 잘 안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니까 자기 집 등기부 등본 지저분해진다고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산다 그러면 전세권 굳이 설정할 필요 없어요. 전세권보다는 전입신고하고요, 확정일자 팍 먼저 받아놓는 게 진짜 왔답니다. 전세권은 물론 등기부 등본상에 등기가 되니까 마침 이게 어떤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는 눈에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죠. 눈에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입신고에 의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전세권보다 더 센 경우가 셉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이분 같은 게 전세권 설정하였다 이거죠. 자, 근데 경매 결과 한 1억이 경매 비용 다 빼고 1억이 순수한 배당 금액으로 치자 이거죠. 이랬을 적에 잘 들어보십시오. 1억이 배당 금액이다 했을 적에 이 배당 금액의 구성은 뭡니까?
토지 경매 대금하고 건물 경매 대금의 합계액이죠. 왜냐면 1층에 전세권을 설정한 이분이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권 반환 청구 소송에 의한 판결문 가지고 토지하고 건물 전부를 경매 신청했으니까, 따라서 1억의 배당 금액이라는 것은 뭐다? 이 배당 금액의 구성은 토지 경매 대금과 건물 경매 대금의 구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세권 당신은 어디에 설정했지? 나 건물, 그것도 몇 층이지? 1층에. 그럼 건물 요겁니다, 건물. 토지에 대해서는요, 토지 경매 대금에 대해서는 전세권자는 타치할 수 없겠죠. 왜냐면 전세권 설정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LH공사 같은 경우는 토지에도 전세권 설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전세권에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경매 신청을 하더라도 토지에 전세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경매 대금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자기 채권 회수할 수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토지에 전세권 설정 안 하기 때문에 땅값은 노타치 하는 겁니다. 그럼 건물은 건물료 경매 대금인데, 또 우리가 이렇게 따져볼 수 있잖아요. 좋아. 1억인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건물이 노후되면요, 토지가 한 70%, 건물이 한 30% 이런 식으로 감정평가를 합니다. 아까 제가 감정평가상에 토지 얼마, 건물 얼마 이렇게 가격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비율별로 나누는데, 그거 조금 이따 다시 화면을 이동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1층에다 전세권 설정하였다더라, 그러면 나머지 2층에 있는 사람하고 3층에 있는 사람이 1층 전세권자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좋아. 1층에 전세권 설정했는데 건물만 3천만 원이란 말이야. 3천만 원. 1억 대비해서 30%니까 3천만 원, 이 3층 전부가 3천만 원이잖아요. 전부가 3천만 원인데 2층과 3층 사람이 1층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봐, 왜? 당신 1층에만 전세권 설정되어 있잖아. 그래. 1층에만 설정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나누기 3하자. 3회가 너 1,000만 원만 가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더라. 이것은 민법 및 규정에 의하면요, 전세권은요, 건물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되었다고 손치더라도 건물 경매 대금 전부에 대하여, 건물 경매 대금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권리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2층과 3층의 임차인들이 1층 전세권보다도 나중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후순위 권리란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전세권자한테 나누기 3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건물 경매 대금과 토지 경매 대금 이렇게 이제 비율별로 나눴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건물 경매 대금과 건물과 토지의 어떤 비율을 과연 어떤 식으로 계산하느냐. 예를 들자면요. 감정 가격을 1차 감정 가격입니다. 1차 감정 가격을 2억으로 보자 이겁니다. 2억으로 보고 감정인이 평가한 금액이 보니까 건물과 토지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 토지가 한 1억 한 4천 정도, 건물이 한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랬을 때 우리는 토지와 건물의 비율은 어떻게 하지? 간단하죠. 1억 4천 나누기 2억 하면 돼요. 6천만 원 나누기 2억 하면 됩니다. 이 계산기 한번 눌러볼까요? 잠깐만요. 계산기가 여기 있네요. 잠깐만요. 건물 하니까 6천만 원 대비해가지고 6천만 원 나누기 2억 하면 이게 0.3 나오거든요. 30%입니다. 이게 정확하죠. 그 30%면 당연히 70%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는 이런 프로테지 30%냐 70%냐 이걸 알기 위해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그 토지 건물 경매 대금에 대한 그 비율을 이제 우리가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결과론적으로 뭡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전세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는 당연히 안 됩니다.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 따라서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권 반환 청구 소송에 의한 판결문 가지고 경매 신청했던 전세권은 불소멸이면 불소멸. 소멸 안 된다는 것이 소멸 안 돼요. 소멸 안 된다는 이런 상태에서 강제 경매 결과 이 1층 전세권자 이분이 자기 전세금을 전액 다 회수하지 못하였다 이랬을 경우는요. 근데 전세권이 안 죽으니까 전세권이 이겨서 내 전세금 내라 돌려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낙찰자한테 어떤 큰 소리를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법원 경매 제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간단해요. 권리 분석이 어렵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 거 있습니다. 그것만 딱딱딱 짚고 넘어가 버리면요, 크게 실수할 그런 부분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시 경매 정보지로 넘어갑니다. 자, 보시니까 나모씨라는 분이 그 경매 신청을 하셨어요. 나모씨라는 분이 이제 여기 보시니까 경매 신청을 하셨는데 여기 전세권 나모씨란 말이죠. 그런데 본석관에 있어가지고 2012년 4월 23일자 건저당권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분은 2018년도 9월 13일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대항력이 없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임차인 한 분이 더 계시는데, 강모 씨라는 분은 2012년도 2월 1일이죠. 그러면 2012년 4월 23일보다 빠르잖아요. 빠르니까 당연히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이분 좀 안타까운 것이, 전세권은 말이죠. 이 소멸기준권리 저당권보다 먼저 빨리 했어요. 2011년도 10월달 하고, 전입신고는 2018년도 간에 해버리셨네요. 그죠? 예.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임차권에 의해서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대항을 할 수가 없고, 전세권에 의해서, 이분은 자, 보십시오. 전세권에 의해서 강제경매, 전세권에 의한 강제경매 아닙니다. 예. 판결문에 의한 강제경매예요. 나머지는 자기 전세금 5천만 원인데, 청구 5천만 원 나와 있습니까? 인수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인수 나와 있습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뭐다? 이분이 경매 결과 자기 전세금을 전액 다 배당받지 못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지겨우시더라도 인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전세금을 전액 다 회수하지 못한다 이랬을 적에 낙찰자한테 돌리도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 대상이 된다면 내가 왜 경매를 했을까라는 그런 후회를 하신다는 거란 말이죠. 그죠? 자, 일단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 여기 보시면은, 이분은 전세권은 저당권 등 소멸기준 권리보다도 먼저 빨리 설정했는데, 전입신고를 이거보다 나중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강제경매 신청에 의해 가지고 청구액이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과연 얼마가 배당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배당표, 예상 배당표를 제가 작성해 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등기부상에는요, 전세권 설정 안 돼 있잖아요. 건물에는 소유자 김모 씨 돼 있죠. 그죠? 김모 씨 돼 있고, 전세권 설정했는데, 토지에는 전세권 빠져있고, 건저당권에 김모 씨거든요. 김모 씨가 저당권 설정했단 말이죠. 4,500짜리가. 토지에는 전세권 통상적으로 설정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은 어디, 땅에만 전세권 효력이 안 미치죠. 설정 안 했으니까. 그럼 건물에만 전세권 효력이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 건물에 대한 감정 가격 비율, 여기 다시 위로 잠깐 올라가 볼게요. 여기 이제 토지가 8,900여만 원, 건물이 한 3,900여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요건데 이게 7,200만 원인데, 여기서 경매 비용은 뭐 제가 한 200여만 원 정도 생각하고, 순수한 배당 금액을 7천만 원을 했을 적에, 여기에 대해서 토지와 건물의 비율별로, 요걸 감정 가격, 이걸 기준해서 몇 대 몇 비율별로 해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토지 건물 이제 등기부등본까지 나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소멸되지 않는 전세권 나머십니다. 소멸되지 않는 전세권이에요. 임차권은 소멸됩니다. 왜냐면 전입신고 나중에 했으니까 소멸기준권을 받아도 당연히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예상 배당액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상 배당액 나와 있는데, 본건에 있어서 이제 낙찰 금액이 7,2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 애짤 했네요. 죄송합니다. 예상 배당액입니다. 여기서 한 경매 비용을 한 200여만 원 정도 보고 200만 원 정도 더 나오겠죠. 그런데 예상 배당액 한 7천만 원 정도로 보자 이겁니다. 여기에서 임차인 강모 씨하고 임차인 남모 씨는 각각 1,750만 원씩 배당받게 됩니다. 왜냐면요, 요 본건에 있어가지고 위로 잠깐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서 자, 보시게 되면 저당권이 2012년도 4월 23일이거든요. 4월 23일날 저당권 설정했고, 물건지가 광주광역시입니다. 이제 제가 나중에 임차인들이 그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관련된 배당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저 중요하지 않은데, 자꾸 배당표에 집착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니까, 광주광역시인데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본건이 주택이지 않습니까? 소액 배당에서 5,500만 원 이하 1,900만 원입니다. 즉, 전세 보전 금액이 5,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들은요, 1,900에 대한 최우선 면제를 받아갈 수 있어요. 최대. 그런데 이 금액은 1,900만 원 최대라고 그랬어요, 최대. 근데 임차인들이 배당받아갈 수 있는 최우선 면제 금액은요, 순수한 배당 금액이 2분의 1 반만 배당받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경매비용 빼고 순수한 배당 금액을 얼마로 책정했습니까? 7천만 원이죠? 7천만 원의 2분의 1이면 얼마예요? 3,500만 원이죠? 3,500만 원인데, 여기 보시면 임차인 두 분이 계시는데, 이 두 분 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19년 6월 14일이잖아요. 그죠? 그 이전에 배당 요구를 하셨어요.
이번 보증금 3,300, 이 경비 신청한 이번에 이제 보증금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죠. 그죠? 어쨌든 두 분 다 5,500만 원 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분들은 최대 맥시멈 1,900에 대한 최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는데, 근데 배당 금액이 7천만 원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분이 하니까 전체 3,5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배당 받아간다. 두 사람이지, 그러면 나누기 아주 사이좋게 2해. 그럼 얼마입니까? 1,750만 원. 요것이 최우선 변제가 됩니다. 이 최우선 변제예요. 자, 그 다음에 우선 변제는 누구냐? 그러니까 전세권이죠. 그죠? 왜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2012년도 2월 달에 확정일자를 받았잖아요. 근데 전세권은 언제입니까? 2011년 10월 달이지 않습니까?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죠. 전세권 물권 우선 변제권이죠. 저당권 물권 우선 변제권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선 변제 순위에 있어서는 이분이 1등이라는 거죠. 단, 뭐다, 이게 건물에 대해서만. 땅값은 노타치 하는 거예요. 땅값은.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가 제가 정리한 걸 여러분들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제가 예상 배당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순위 임차인 강모시, 나모시 1,750만 원이다. 임차인들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1,900이라는 최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으나 배당 금액 7천만 원에 2분의 1인 3,500만 원이 최우선 변제금 최대 금액으로서 이를 절반으로 나눔하다 보니까 1,750만 원. 이거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순위 해가지고 나머신데요. 이분이 전세금, 설정 금액 5천만 원이잖아요. 5천만 원에서 1,750만 원 배당받고, 근데 또 보니까 1,058만 4천 원이에요. 자, 그러면 7천만 원에서 이분들이 3,500만 원 배당 받아갔죠? 그럼 나머지 3,500만 원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3,500만 원이 누구 몫이다? 우선 변제권자들 몫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배당금 3,500만 원에 건물 지분 이렇게 제가 표시해놨지 않습니까? 건물 지분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30.2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3,500만 원 곱하기 30.24% 하게 되면은 1,058만 4천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또 자녀 배당 금액이 돼가지고는 그때는 확정일자가 이제 2순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는 전세권이 1등이고 이 임차인은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 2등이 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토지건물 전부에 대해서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권리 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전세권보다는 임차인이 전입신고에서 더 세다는 것이 뭐냐 이게 전세권은 건물에만 전세권 설정했다면 건물에만 우선 변제권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확정일자 뭐 전입신고 A 확정일자죠. 확정일자 받았다 하더라. 그럼 뭡니까? 이 사람은 토지건물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 가져간다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일단 1,550만 원 받아가고 따로 이분 같은 경우는 전세금 3,300이니까 1,550만 원이나 1,750만 원 하니까 자기 전세금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자녀 금액은 이제 우선 변제 3순위로 해가지고 저당권자가 891만 6천 원 배당 받아갑니다. 따라서 밑에 제 4번에 낙찰자 인수상은 2,100여만 원 정도 된다 이거죠. 왜? 그러니까 이분의 전세권자 전세금액 5천만 원인데 소멸 안 되는 전세권입니다. 5천만 원인데 1,750만 원 배당 받았죠 여기서. 그리고 또 나머지 얼마입니까? 1,058만 4천 원 또 배당 받았잖아요. 그죠? 이걸 빼니까 2,100여만 원 정도 이거 낙찰자 인수한다는 것이죠. 예. 근데 여기에서 2,196만 원, 2,191만 6천 원. 예. 이걸 인수하는데 이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밑에 보니까 배당표 변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야, 이게 또 변수가 나타나면 또 머리가 아파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 좀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네, 자, 죄송합니다. 네. 배당표 변수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배당표 변수가 뭐냐? 그러니까 경매 사건에 쓰면 말이죠. 여러분들 조세 채권해가지고요. 압류, 세무서나 구청 등에서 압류된 게 있습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조심해요. 후순인데 뭐 다 죽잖아. 다 죽어요. 그런데 조세 채권 같은 경우 당해세가 있고 일반 조세가 있습니다. 당해세 같은 경우 당해세 우선 원칙이고요. 일반 조세 같은 경우 법정 기일에 따라 가지고 배당 순위가 확정이 돼 버려요. 근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경매법정 가시게 되면은 매각기일 당일날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여러분들 열람하실 수 있습니까? 열람 안 시켜주잖아요. 입찰하기 전에는 낙찰 경매 투자자는 아무리 이해관계도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는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전 없는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보니까 조세 채권자가 있단 말이죠. 경매 사건 보면 조세 채권자들이 어지간한 물건 다 있어요.
왜냐면 경매 물건 나왔다면 이제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코너까지 몰린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세금 낼 돈 어딨냐 말이지, 그죠? 먹고 죽을라 해도 없는데 뭔 세금 내냐면서 세금 안 내니까 당연히 압류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세 채권자가 있는데 만약에 배당 받아가는 부분이 위 배당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배당 받아가는 부분만큼 해가지고. 왜냐면 임차인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또 한 사람은 뭐다? 소멸되지 않은 전세권이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일단 먼저 다 배당 받아가야지만 괜찮은데 만약에 조세 채권자가 먼저 슉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 받아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뭐 한 2,100만 원 정도 인수한다는데 이게 조세 채권자가 확 받아가는 바람에 어이구야 한 4천만 원을 내가 이 임차인이 전세권자가 자기 전세금을 다 못 받았다 그러면 4천만 원 못 받았다 그러면 낙찰자 인수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복병이라 이거죠, 그죠?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세권자이면서 이 사람이 강제임이 신청하였다. 근데 그 전세권이 선승률이 되어 있다. 배당표 똑소리 나게 여러분들 작성하셔야 됩니다. 예. 뻘치기 설치기로 대충 해가지고는 경매투자에서 돈 못 법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뭐 혹자나 일반 이런 다른 영상물에 보니까 뭐 경매 뭐 투자를 통해 가지고 말이지 막 대박이 터졌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냥 분위기를 막 띄우는 그런 영상, 물론 그런 영상도 좋아요. 일단 그 일반인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영상이잖아요, 그죠? 잠시나마 나도 경매하면 부자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근데 현실은 그게 결코 아닙니다. 현실은 정말로 냉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그래서 판단하셔야 되고요. 토지 및 건물의 비율 산정 방법에서 토지 비율과 건물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면 참조해서 토지 감정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가 나누기 1차 최저가하, 건물 감정가 나누기 1차 이겁니다. 간단해요. 그러면 토지 비율이 약 한 70% 잡았어요. 건물이 한 30% 이렇게 나와 있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밑에 보시니까 문건 접수 내역 중에서 보니까 임차인이 이분이 이 전세권자입니다. 경매 신청인데 이분도 임차인이에요. 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서 제출하셨네요. 여기 배당요구 종기 이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뭐 최우선 변제로서 1,750만 원 배당 받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 다음 뭡니까? 전세권에 있는 우선 변제지 않습니까? 우선 변제 받아가는데 제가 배당표를 작성해 본 바에 의하면은 이 5천만 원짜리 경매 신청권자는 이 자기 전세금 2,191만 6천 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데 조세 채권자 이것이 하나 변수가 된다 이거죠.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가게 되면 이게 플러스 알파가 된다. 뭐 낙찰자가 인수하는 금액이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생생경매 13강이었습니다. 그리고 14강에서도 토지 전부하고요. 토지 전부하고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금 설정한 분이 강제경매 신청한 그런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종현 경매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화면 우측 하단입니다. 죄송합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붉은색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경매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